예, 오늘은 통계학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소송 사건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통계학, 계량경제학,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이 소송이 처음 제기된 게 2001년도고 최종적으로 끝난 것이 8월 말이니까 가장 최근에 종결된 사건이에요. 13년 지속되다가. 이 사건 자체로서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여기에 사용된 통계 분석도 전문가 사이에 굉장히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통계 분석인데 그 주요 내용들을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최근에 법조계에서도 여러 가지 경쟁법 위반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담합 이런 게 적발이 되고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적인 방법으로 추정하는 것들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른바 경제분석, 통계분석 이런 걸 통해서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원의 태도, 그다음에 그런 분석의 한계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당시 국내 정의 5대사가 대한민국 정부 국방부에 기름 납품을 하면서 입찰이 이루어지는데 98년, 99년, 2000년 3년 동안의 입찰 76개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담합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정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 소송이 1심, 2심, 대법원, 다시 고등법원 그래서 2달 전에 최종적으로 종결이 된 13년에 걸친 굉장히 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 사건에서 어떤 것이 쟁점이었는지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결국 어떤 통계 분석 방법을 써서 손해액을 얼마로 확정하느냐 이런 것이었고 그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 사건의 교훈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경제분석이 왜 중요하냐? 이런 사건들이 일단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불공정 행위, 이른바 담합 이런 것만 없었으면 근데 입찰 담합 같은 경우에 낙찰가가 얼마로 형성됐었을까? 이런 어떤 카운터 팩추얼 사실과 반대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머리를 써서 상정을 하고 그때의 가격을 추정해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른바 but for price라고 불러요. Price which would have prevailed but for collusion. 담합만 없었다 그러면 다른 시장 여건, 경쟁 상황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 상태에서 불공정 행위만 없었다 하면 가격이 얼마였었을까? 그것을 통계적으로 추정해내야 실제 가격과의 차이만큼이 담합의 피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불공정 거래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서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느 정도 과학적인 노력이 기울여지고 객관성이 있다라고 보면 확정적인 증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급적 손해배상의 판결의 근거로 쓰자 이런 법리가 국내외에서 확립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런 사건에서 확정적인 증거를 요구하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확정적인 증거라는 건 없죠. 담합을 안 했으면 손해액이 얼마였었을까? 그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만 있을 뿐이지 그런 세상을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은 카운터팩처럴한 세상이니까 확정적인 증거가
문제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공정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사실 자체를 통계적으로 판단할 때 요구되는 증거의 정도와 불공정 행위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판단된 전제하에서 그 피해액을 추정할 때 있어서의 통계적인 증거의 강도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미국 법원의 판례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개인이든 기업이든 단체든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확정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증거의 강도가 높겠습니다. 반면에 군납 유류입찰 담합 사건처럼 불공정 행위 사실 자체는 이미 확정이 된 전제하에서 그러면 그 불공정 행위 담합 행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했을까 이것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증거의 강도를 조금 낮게 봐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법원 판례의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공정거래법 보면 이른바 손해액 인정제도라는 게 있어서 인과관계나 그 사건의 성격상 엄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가급적 인정하자 이런 제도가 명문화되어 있고 동시에 단순한 추측이나 뭐 스페큘레이션 이런 것들은 곤란하다 이런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해액의 통계적인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적인 성격이 절대적인 확정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그럴 것 같다 이런 개연성을 제시하는 것이죠. 손해액 산정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뒷부분에 가서 소개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면 법원의 그 판사들이 쓰는 판결문에 회계 분석 방법, 중회기 분석, 최소자 승법 이런 용어들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면 뭔가 과학적으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다더라. 그래서 이걸 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제 이런 그 전문적인 손해액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뭐 경제 통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법원에 제출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전문가가 갖춰야 될 자격 뭐 등등 이런 것도 이제 법원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군납 유류입찰 담합 사건을 보면 14년 전 이맘때쯤에 이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왜 국방부는 기름을 비싸게 사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후에 국방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유 5개사를 담합 혐의로 신고를 했고 1년 뒤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판정을 했고 과징금을 부과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정유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규모가 1,900억. 당시로서는 국내 공정거래법 집행사상 최대 금액의 과징금이었고 추후 이 금액이 이제 정유사 측의 어필 이런 과정에서 경감이 돼서 실질적으로 1,200억 정도가 부과가 됐습니다. 여전히 큰 금액이죠. 2001년 2월에 국방부가 정유 5개사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로 해서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금액이 1,600억 정도 굉장히 큰 금액이죠. 다시 이게 이제 국방부에서는 1,600억 내놔라 이렇게 된 거고 정유 5개사는 우리가 담합은 했지만 부당이득 취득한 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 이렇게 됐고 그런 가운데 2003년 5월 정유사들의 일부에서 이른바 KDI 보고서라는 것을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고 그때 당시에 KDI 보고서의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담합을 했는데 먹은 건 별로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20억 뭐 일정한 기준하에서 하는 얘기고 정유사들이 유가를 좀 할인해 준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빼고 나면 실제로 갚아야 되는 게 이제 남은 게 한 120억 정도다. 이런 게 이제 KDI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해 말에 원고 피고가 합의를 해서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 중립적으로 감정을 해달라고 촉탁을 냈고, 여기에 이제 경제학과의 교수님 3분, 외부 전문가 1명, 1분 이렇게 해서 넷이 팀을 짜서 손해액 감정을 했죠. 이 과정에서 이제 계량경제학적인 손해액 추정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도 이제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액이 1,120억 원이다 라고 해서 이제 법원에 의견을 제시를 했고, 이후 왜 이렇게 금액이 크냐 뭐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3-4년 동안 이제 공방이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이제 2007년 1월에 그러니까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는 6년 뒤, 그다음에 우리가 의견 제시하고 나서도 3-4년 뒤가 돼서 결국 그 1심 법원에서 903억 원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해서 1심 판결이 났죠. 그게 이제 2007년 1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고등법원으로 항고가 되고, 다시 이제 3년 뒤에 2009년 12월 30일에 고등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유사들은 국방부에 1,413억 원 플러스 이자, 여기서 차감을 하고 나면 1,310억 원 플러스 이자를 지급하라. 그래서 이제 이자 이런 거를 빼면 1심 법원에서는 903억 원, 2심 법원에서는 1,310억 원 이렇게 판결이 된 것이죠. 다시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기본적으로 고등법원의 한 판결은 잘못됐다. 그래서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으로 치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것이죠. 대법원에 의해서 파기환송이 됐고, 다시 이제 2년이 지나서 지난 8월 말에 고등법원은 정유사 측과 방위사업청에, 그러니까 국방부에 화해 권고를 했고, 화해에 권고된 금액이 1,350억 원인데, 이것이 사실상 1심 법원의 손해액 903억 원 플러스 둘 간에 적절하게 합의된 좀 차감된 이자 이렇게 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사건 일지고, 이제 여기에 1심 법원, 2심 법원, 대법원, 다시 고등법원이 1년의 과정을 거쳤는데, 일단 1심 법원의 논리를 보면 피고 측 정유사의 이제 대리인인 변호사들의 주장이 이른바 예정 가격, reservation price, 국방부에서 이 가격 이상해서는 안 사겠다. 그 reservation price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러한 reservation price보다 낮게 가격이 형성됐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정 가격 이하로 형성됐다라고 해서 담합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담합이 없었으면 예정 가격 이하 더 많이 내려갔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가 이하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담합의 피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논리가 사용이 됐고, 두 번째는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추정은 통계적으로 이른바 but for price, counterfactual price를 추정해내서 실제 담합으로 인해서 형성된 가격과 차이를 보아야 손해액이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담합이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경쟁 가격은 이게 counterfactual price니까 우리가 본 적이 없죠. 따라서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이 성격상 어려운 바, 그렇다고 해서 원고의, 즉 대한민국 정부의 배상받을 권리가 침해돼서는 곤란하다. 이게 사실은 미국 법원의 판례고 우리가 소개했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 아주 정확한 손해액 확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액 산정을 안 하면, 이것은 뭐 쉽게 얘기해서 도둑놈한테 도둑질 확정하는 데 따르는 불확실성의 폐해를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그 스스로 위법 행위를 한 피고들이 그 위법 행위에 따른 손해액이 확실하게 산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이제 1심 법원의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손해액 산정 방법 가운데 여러 개가 있는데 원고 대한민국 정부가 사용한 방법, 그리고 나중에 대법원에서 기각된 고등법원이 받아들인 방법이 뭐냐면 국제 유리 시장인 싱가포르의 석유 현물 시장에서 기름을 사오고 국내로 들여오는 데 필요한 운송비, 보험료 이런 제반 부부대 비용을 합쳐서 그것이 가상적인 경쟁가 벤치마크 프라이스라고 보자. 그러면 국내 유류 가격은 담합으로 인해서 형성된 가격이 있을 텐데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그것이 손해액이다. 이런 식을 처음 소송을 제기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나중에 고등법원에서 채택을 했는데 그것들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1심 법원 당시로서 1심 법원의 얘기죠. 대신에 이렇게 하지 말고 서울대 감정인이 사용한 중해기 분석을 통한 이중차분법을 통해서 손해액을 감정하자. 이게 이제 법원 판결문에 등장하죠. 이제 법조계에서 일하는 것도 골치 아파진 거죠. 중해기 분석이 뭔지, 이중차분법이 뭔지 모르면 이런 판결문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손해액을 추정함에 있어서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물론 단순히 주관적인 추측에 의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이런 거고, 자료의 정확성과 자료철의 일관성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계량 분석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뿐만 아니라 현실 적합성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고, 손해액을 추정함에 있어서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경제적 이론,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채 주관적인 추측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소개하면 회계 분석의 추정 방법으로는 가중최소자승법이 아닌 통상최소자승법을 채택해야 된다. 담합 효과는 일부 연도만 분리하자. 유찰 수익 계약은 분석 대상 자료에서 제외한다. 이런 게 이제 법원 판결문에 등장했는데 이 각각이 우리가 감정할 때 사용한 방법과 당사자 쪽의 전문가들이 사용한 방법 간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을 한 대목 중에 일부입니다. 가중최소자승법, weighted least squares, 가중치를 줘서 뭔가 합산하는, 이게 꼭 필요하다. 이게 이제 사실상 내 생각이었고 법원에서 배척을 당한 생각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이슈만 따로 분리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소개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정의 5대사가 3년 동안 담합을 한 게 75건, 75건인가 76건, 75건인 것 같으네요. 이 75건에 걸쳐서 입찰 규모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손해액을 받는 것은 건별로 따로따로 받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손해액이 얼마인지 그걸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75개 전체 건에 걸친 평균적인 담합의 정도를 알아내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전체 거래 금액 감안해서 손해액을 산정하면 되는데, 이 입찰 규모가 다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적인 담합의 정도를 얘기할 때 단순 평균보다는 입찰 규모로 가중치를 준 가중 평균이 적절한 개념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입찰 규모가 200인 데서는 담합 정도가 20% 가격을 올리는 거였고, 입찰 규모가 100인 다른 담합권에서는 담합 정도가 10% 가격을 올리는 거였으면 전체적으로 담합 피해액이 얼마예요? 100의 10%니까 10 더하기 200의 20%에서 40, 그러니까 50이죠. 근데 전체 300에 대해서 50만큼 담합이 이루어진 거니까 전체적인 평균 담합의 정도는 300분의 50이죠. 그 수치는 10%와 20%의 단순 평균이 15%보다 훨씬 큰 값이죠.
사실상 300분의 50에 해당하는 평균 담합의 정도는 10%와 20%의 가중평균이 되겠습니다. 10에 대해서 300분의 100의 웨이트를 주고 20에 대해서 300분의 200의 웨이트를 준, 즉 물량에 비례한 웨이트를 준 가중평균인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얘기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러한 가중평균의 개념을 회귀분석 상황으로 확장하는 개념이 weighted least squares고, 당연히 weighted least squares를 써서 손해액을 산정해야 된다 이런 거였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피고 측 전문가들이 이 가중최소자산법은 계량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이런 목적으로 쓰는 적은 한 번도 없고, 이른바 이분산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소개가 되어 있고, 가중평균의 개념을 일반화하는 개념으로는 소개된 적이 없다. 그래서 이건 사례도 없고 판례도 없고 전례도 없는 거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항변을 냈고, 결국 법원에서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가중최소자산법이 배척이 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사례야 만들면 되니까 그럼 이런 목적으로도 가중최소자산법을 쓸 수 있다, 이런 논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다 써놨고. 그리고 이제 담합효과를 연도별로 분리한다. 이것은 담합이 3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3개년에 걸쳐서 성격이 좀 다른 게, 첫 해 98년 담합, 그다음에 99년 담합, 99년 말에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입찰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3개년에 걸쳐서 담합 정도가 좀 다를 것 같잖아요. 웬만큼 간이 크지 않은 이상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입찰하면서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담합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따라서 담합 원년인 98년, 첫 번째 해에 담합이 성공하고 나서 두 번째 해 담합을 하는 99년, 또 조사가 들어가는 가운데 입찰이 이루어진 2000년, 이 3개년에 걸쳐서 담합 정도가 다르지 않을까. 따라서 3개년에 걸쳐서 담합 정도를 좀 분리해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우리가 제시를 했고, 피고 측 전문가 분들께서는 뭐 그럴 거 없다, 3개년 통합해서 손해액을 추정하자, 이런 거였고, 3개년을 통합하면서 앞에 이 가중최소자산법 문제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가중치도 주지 말자, weighted least squares를 배척하자. 그러면 3개년의 평균 담합 정도가 하나의 숫자로 나오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손해액이 상당히 적게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소자산법을 배척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나, 이런 뭐 짐작은 가는 거죠. 이제 고등법원으로 이게 올라갔을 때, 고등법원에서는 결국 싱가포르 시장에서 물건 사오는 것 플러스 부대 비용을 벤치마크 프라이싱으로 해서 손해액을 산정을 했죠. 이 고등법원이 1심 법원이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걸쳐서 중회계 분석을 이용한 손해액 산정 방법을 써서 손해액을 산정했는데, 그것을 배척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 감정인단과 피고 측 경제학자 간의 손해액 추정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 5.5배 이상 발생한다. 즉 서울대 감정인단은 1120억이 손해액이라고 얘기를 했고, 피고 측 경제학자는 그보다 5.5분의 1도 안 되는 손해액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양쪽 다 못 믿겠다. 이게 사실은 고등법원에서 이해를 뭔가 좀 잘못한 거고, 이게 5.5배가 아니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면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금액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차이라는 게 뭐 예상이 되는 거죠. 인센티브가 있는 쪽과 뭐 그런 인센티브가 없는 중립적인 쪽하고 손해액이 통계적인 바이어스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알래스카에서 엑슨 오일 컴퍼니가 기름 유출을 했고, 그 기름 유출 때문에 환경 피해가 얼마가 발생했는지 그 피해액을 산정하는 문제가 법원의 쟁점이 됐을 때, 엑슨 오일 컴퍼니에서 당대 최고의 계량경제학 전문가들을
피고 측 경제 전문가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 엑슨 측 경제학자가 제시한 손해액과 나중에 이게 워낙 사회 이슈가 되니까 미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중립적인 학자를 꾸려서 손해액을 추정을 했고 그 중립적인 학자 중에 한 명은 공교롭게 전에 제가 미국에서 강의를 가르칠 때 교수하고 있을 때 같이 교수했던 분이라 이 얘기를 많이 들었죠. 에드워드 리머라는 UCLA 대학 교수인데 거기서는 뭐 10배 차이가 아니라 뭐 100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고등법원에서는 그런 판결을 했고 대법원에 가서는 담합기간 동안에 국내 유류입찰 시장은 과점체제, 5개사의 과점체제 하에서의 시장으로서 전 세계 정유업자들이 참여하는 거의 완전 경제시장에 가까운 싱가포르 현물시장과는 시장 구조도 다르다. 그리고 싱가포르 시장은 이제 남는 기름 갖다 다 파는 이런 시장이고 국내 정유사는 계획에 맞춰서 국방부에 기름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벤치마크가 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것은 뭐 우리가 보기에도 타당한 얘기죠. 등등 해서 싱가포르 시장을 벤치마킹해서 손해액을 산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엉터리이기 때문에 파기환송한다. 이것이 대법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 이제 다 완결이 됐으니까 기관별로다가 추정된 손해액을 보면 이 3년 동안의 총 거래 대금이 7천억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국민 세금으로 이제 거래되는 금액이죠, 다. 그리고 이제 원고 국방부가 제기한 것이 1,584억인데 이것을 퍼센트로 환산하면 가상적인 경쟁가의 한 28% 정도 값을 올린 것이다 이런 거고 우리가 제시한 것이 1,120억 원 손해액으로 치면 18.6% 정도 담합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거고 1심 재판부가 판결한 903억 원이 퍼센트로 얘기하면 14.5% 2심이 판결한 것이 24.5% 대법원에서 2심 논리를 파기환송을 했고 다시 고등법원에 들어와서 고등법원에서 결국 1심 법원의 손해액 903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원피고 합의를 해서 종결시킨 사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13년에 걸친 굉장히 긴 여정이었고 나도 이 사건을 처음 감정을 맡을 때는 지금부터 10년 전이니까 굉장히 젊었는데 10년 세월이 무사히 지나갔죠. 참고로 이제 외국의 경우에 밝혀진 불공정행위 사건에서 손해율이 대략 어떤 정도였느냐 이런 수치들이다. 뭐 사건마다 다 다릅니다. 이거보다 훨씬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자료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면 담합이 98년, 99년, 2000년 3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 담합 3년의 자료를 입찰 자료를 사용을 했고 그 전 3년, 후 3년 해서 전후 6년을 담합기 3년에 대한 벤치마크 기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보면 담합기, 비담합기 나뉘고 입찰 주체로 보면 담합이 이루어졌던 군납 유류 입찰 시장과 담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담합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른바 비군납 시장 즉 뭐 항공사들이 기름을 사오는 시장, 한전이 기름을 사오는 시장, 뭐 해경이 기름을 사오는 시장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것이죠. 그 전체 1056건을 시기와 2x2 테이블로 나눠보면 이런 식으로 자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담합이 이루어진 것은 이 102건의 부분 집합이죠. 군납의 담합기인데 왜 이게 부분 집합이냐면 102건 중에 일부 건들은 이해가를 넘어갔기 때문에 입찰이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되면 정부 구매하는 방식에 따라서 한 번 더 입찰 공고를 해서 재입찰에 붙이고 그러고 나서도 이해가 이하로 공급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더 이상 입찰을 지속하는 게 무의미하니까 이른바 니고시에이션을 해요. 수의 시담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가격에 대해서 합의를 해나가는 그러지 말고 정부가 어려우니까 이 정도에 공급해달라. 뭐 우리도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더 주십시오. 뭐 이런 니고시에이션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케이스들은 이게 담합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판정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뺀 나머지 전체, 이것이 이제 담합 판정을 받은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항공유를 기준으로 해서 앞서 나누었던 자료를 물가를 반영해서 실질 가격으로 환산한 다음에 연도별로 플라팅을 해본 것이죠. 연도별로 나누고 입찰 주체별로 나눠서 리터당 낙찰가가 얼마였는지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 기본적으로 국방부가 사오는 기름이 평소에도 국방부가 아닌 주체가 사오는 기름보다 좀 비싸게 사오고 있죠. 뭐 이런 것이 일종의 군납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국방부 기름은 산간벽지까지 배달도 해줘야 되고 포장도 따로 해줘야 되고 겨울에 얼지 말라고 엔타이 프리저도 첨가해야 되고 시간도 제때 맞춰서 공급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비쌀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99년 같은 경우를 보면 민간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국방부에서는 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 국방부 기름이 조금 더 비싸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99년 같은 담합 시기에는 더 비싼 거죠. 차이가 더 벌어진 거죠. 평상시도 차이가 나는데 담합기에는 이 차이가 더 벌어진다. 즉 시기와 입찰 주체 간에 인터액션이 작용하고 있다. 인터액션, 상호작용, 이것이 바로 차이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회귀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차이의 차이를 포착해내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또 다른 항공유 오른쪽 그림을 보더라도 민간의 경우에는 99년도에 낙찰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담합이 이루어진 군납의 경우에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거죠. 평상시 존재하던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죠. 그 더 벌어진 부분, 이것이 담합의 효과 아니겠느냐, 이게 기본 아이디어인 것이죠. 그래서 손해액 산정하는 기본 아이디어는 실제 낙찰 단가와 가상적인 but for price의 차이의 물량을 곱해서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이때의 but for price는 눈에 보이는 가격이 아니니까 계량경제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추정해내는 그런 추정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2x2 테이블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면 A와 B를 비교해서 민간은 B라는 낙찰 단가로 기름을 사오는데 왜 담합기에 국방부는 A라는 가격으로 사왔느냐? A와 B의 차이가 담합의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게 이른바 비교시장 방법입니다. 야드스틱, 다른 시장을 야드스틱으로 써서 담합의 정도를 산정하는 것이죠. 사실 A 빼기 B 이런 단순 비교를 해서 손해액을 산정한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소장을 제기할 때 싱가포르하고 비교했으니까 바로 이런 방법을 쓴 거고 고등법원이 이런 방법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A 빼기 B 이런 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것이 원고, 고등법원 이렇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A 빼기 C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도 있겠어요. 평소 B 담합기에는 C에 사오더니 왜 담합기에는 A로 올라갔느냐. 물가를 반영한 상태에서 실질 가격으로 표현하면 이 차이가 담합 손해액이다. 이것이 시기적인 비교를 하기 때문에 before and after, 전후 비교 방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단순 비교하면 국방부 기름의 특수성이 반영이 안 될 거고 이렇게 단순 비교하면 시기적인 차이가 반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단순 비교라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이죠. 이제는 이중 비교를 하면 좀 더 나을 텐데 A 빼기 B를 하면 어때요? 군납의 특수성과 담합의 효과가 공존하고 있죠. C 빼기 D를 하면 여기서는 비담합 기간이니까 담합의 효과는 없고 군납의 특수성만 반영이 되어 있겠습니다. 국방부 기름이 특수한 게 비담합기나 담합기나 공통이겠죠. 국방부 기름이 국방부 기름이죠. 그 국방부 기름의 특수성이 변하지 않았다고 치면 국방부 기름의 특수성은 C-D라고 하는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을 테니까 그만큼을 A 빼기 B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차이의 차이. 그게 바로 이중차분이죠. Difference in differences. 바로 그런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세로로 볼 수도 있겠어요. A 빼기 C. 그러면 담합의 효과와 담합 시기의 특수성이 같이 공존하고 있겠죠. 근데 B 빼기 D를 하면 여기선 민간의 가격이니까 담합 효과는 없는 상태에서 시기적인 특수성만 B 빼기 D에 반영이 되어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기적인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군납과 비군납에 공유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A 빼기 C에서 B 빼기 D를 빼줌으로써 역시 차이에 의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중차분을 하든 같은 수식이죠. 재정리한 것뿐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중차분에 의해서 군납의 특성이 됐든 시기적인 특성이 됐든 두 가지를 다 통제한 상태에서 담합의 효과를 분리해낸 것이죠. 이걸 예시를 하면 담합기에 국방부는 리터당 250원에 기름을 사더라. 민간은 180원에 사더라. 비담합기를 봤더니 국방부는 200원에 사더라. 민간은 160원에 사더라. 그럼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담합의 효과를 추정해낼 수 있겠느냐? 단순하게 시장간 비교하면 이 70원이 담합의 효과다. 근데 비담합 기간에도 국방부 기름은 40원만큼 비쌌죠. 그러니까 70원에서 40원을 뺀 30원만이 담합의 효과다라고 보자는 것이죠. 아니면 세로로 보면 평상시에 비해서 국방부가 50원 더 비싸게 사더라. 50원이 담합의 효과다. 그러면 여기에는 시기적인 차이가 통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봤더니 담합이 없는 민간도 그 3년 동안은 20원 더 비싸게 사더라. 따라 20원만큼 차감해 주자. 50원에서 20원을 뺀 30원. 역시 같은 금액이 나오고 이것이 담합의 효과다. 이것이 이중차분법에 의해서 시장 간 차이, 시기적인 차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담합의 효과를 분리해내는 방법이겠습니다.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군납의 특성이라는 것을 회계적으로 찾아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국방부 기름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인건비를 더 지급하는 것 등등. 이걸 회계적으로 계산해서 국방부 기름의 특성을 포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회계사를 고용해야 되고 어떤 회계사가 어디까지를 국방부 기름의 특성으로 포착해야 되는지 여기에 이제 합의를 보기가 쉽지 않겠죠. 피고 측 정유사에서는 국방부 기름의 특성을 그냥 부풀릴 인센티브가 있을 거고 원고인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을 줄일 인센티브가 있겠죠. 따라서 어떤 회계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통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 국방부 기름이 특수하면 평상시의 가격 차이에 이미 40원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리빌드 프레퍼런스 같은 거죠. 뭔가 이유가 있으면 데이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평상시에도 40원 비쌌다. 이 40원이 국방부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종합적인 지표라고 보면 이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거죠. 회계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고 뭔가의 특성이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러한 데이터에 리빌드된 드러난 현상을 그대로 이용하자 이런 것이죠. 따라 40원만큼은 특성으로 반영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 차이 70원에서 40원을 차감한 30원이 담합의 효과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회계 분석 시기죠. 우리가 5장에서 변수와 변수안의 관계를 공부한 다음에 6장, 7장, 8장을 통해서 회계 분석을 공부를 했죠. I번째 입찰에서의 리터당 낙찰 단가 YI 이것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이 되느냐. 그래서 중요하게 분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XI라고 하는 것은 그 입찰의 재반 특성을 나타내는 설명 변수죠. 그 입찰을 할 당시에 원유 도입가가 얼마였는지, 환율이 얼마였는지, 계약 방식이 뭐였는지, 배달해 주기로 약속했던 건지, 포장해 주기로 약속했던 건지 그런 것들이 다 낙찰 단가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런 재반 특성을 X로 통제를 해주고 그래서 DI라고 하는 것은 더미 변수입니다. 군납이면 1, 민간이 산 거면 0. 그래서 군납 담합 시기의 자료만 쓰는 거죠. 담합 시기에 국방부와 민간의 자료만 써서 이런 식으로 회계 분석을 한다는 것은 국방부 단가와 민간의 단가를 비교하겠다 이런 얘기죠. 벤치마크 방법을 회계 분석으로 일반화한 식입니다. 그래서 일반화한 벤치마크 방법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일반화된 이유는 낙찰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X를 통제한 상태에서 국방부와 비국방부의 가격을 분리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같은 국방부 기름을 시기적으로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전후 비교 방법을 일반화하고 있는 것이죠. 국방부가 T라는 시점에 사온 기름의 낙찰 단가, 그 T라는 시점에 경제 사정을 나타내는 재반 설명 변수,
그 t라는 시점이 담합 시기에 해당하면 1, 비담합 시기에 해당하면 0의 값을 부여하는 담합 시기 더미 변수. 그러면 이 더미 변수를 통해서 담합 시기의 군납 낙찰가와 비담합 시기의 군납 낙찰가가 비교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런 비교를 위해서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통제, statistical control. 그래서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담합 시기와 비담합 시기의 가격을 분리 비교한 것이 이 B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제 식이 조금 더 복잡해졌죠. 하점자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즉 2x2 테이블 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자료가 입찰 주체가 누구냐, I, 또 어떤 시기냐, 담합기냐 비담합기냐, T, 두 가지를 인덱스로 해서 자료가 정리되기 때문에 하점자가 두 개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런 데이터를 패널 데이터, 롱지튜디널 데이터라고 우리가 불렀죠. 하점자가 두 개, 양쪽에 디멘전을 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래서 YIT라고 하는 것은 I라고 하는 입찰 주체가 T라고 하는 시점에 기름을 샀을 때의 낙찰 단가, 그것이 YIT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입찰 당시에 제반 경제적인 요건 XIT를 통제를 했고, 입찰 주체의 더미 변수를 통제를 했고, 군납의 특수성 같은 걸 이렇게 통제하겠다 이런 거죠. 왜 I번째 입찰 주체는 happen to be 값이 비쌌느냐. 이게 또 시기적인 특수성을 통제하는 것이죠. 왜 T라고 하는 시기에는 낙찰 단가가 특별히 비쌌느냐. 그래서 이 식은 입찰 주체와 시기적인 특수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그 둘의 인터액션, DIT, 군납이고 담합식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왜 유독 군납, 담합이 군납의 특수성, 시기적인 특수성, 당시의 경제 상황을 다 통제한 상황에서도 왜 유독 군납만 그 시기에 happen to be 차이가 더 났느냐, 차이의 차이. 이것을 포착하는 것이 여기 B라고 하는 계수입니다. 바로 이런 중요기 분석식을 추정함으로써 경제 여건, 입찰 주체별 특수성, 시기적 특수성을 다 통제한 상태에서 군납, 입찰 담합의 효과를 분리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일반화된 이중차분법. 1심 법원의 판결문에 등장했던 중액이 분석을 통한 이중차분법, 그것이 바로 이 식입니다. 이 식을 통해서 손해액이 산정이 된 것이죠. 물론 이제 입찰 주체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시기를 어떻게 쪼갤 것이냐, 어떤 변수들을 설명할 것이냐,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변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손해액이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재밌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변수를 집어넣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손해액이 700억이 왔다 갔다 해요. 옛날에 TV 드라마 중에 600만 불의 사나이 이런 게 있었는데 600만 불이면 얼마예요? 600만, 6천, 6억, 60억밖에 안 되죠. 60억밖에 안 되는 사나이고 이건 변수 하나가 그것의 10배 이상 되는 700억짜리 변수, 이런 것들이 등장했었죠. 이 시기를 분리하는 문제, 담합 효과를 분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한 것은 그 3개년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자 이런 거였고, KDI 보고서 그 이후 피고 측 전문가들은 분리하지 말자, 이게 기본 생각이었죠. 분리하지 말자, 3개년 통째로 묶자. 법원이 절충을 했어요. 처음 2년은 묻고 2000년은 조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입찰이 이루어졌으니까 2000년만 좀 다르다고 보자. 이런 절충을 법원이 했고, 결국 판단하는 권한이 법원에 있으니까 그건 법원의 판단인 것이죠. 동시에 나는 이제 나의 전문가로서 의견을 낼 수 있는데 나는 이거보다는 3개년 다 분리하는 것이 낫다. 이게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입찰 방식도 통제를 했고 가격 조정 방식도 통제를 했죠.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조달청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구매를 하든 물건 구매하고 나서 이제 값이 여건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럼 그 변할 때 그 조달 가격을 변하는 거에 연동해서 좀 변화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많이 해요. 그때 이제 변화하는 기준을 국내 가격에 연동시키느냐, 해외 가격에 연동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예외적으로 이제 고정시키는 고정가격제 방식으로 거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따라서
그 가격 변화의 리스크를 누가 짊어지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낙찰가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변수를 통제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됐던 변수 중에 하나인데 담합 시기 중에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에 해당하는 98년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97년 말과 98년.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외환 위기가 닥쳐서 환 위험이 굉장히 커졌다 그러면 평상시보다 그 리스크가 증폭이 된 상황이죠. 리스크가 증폭이 된 상황에서 그 리스크를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평상시보다 더 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런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고정가격제면 어떻게 돼요? 파는 사람이 리스크를 지는 거죠. 이 환율이 바뀌면 원유 도입가가 출렁거리는데 그 리스크를 파는 사람이 부담한단 말이에요. 정유사가 부담한단 말이에요. 그 큰 리스크를 짊어지면 낙찰가가 당연히 올라가야 보상이 되니까 그런 것을 잡기 위해서 고정가격제로 해서 정유사들이 가격 변화의 리스크를 짊어진다 할지라도 그 리스크의 강도가 외환위기 시기에는 더 커졌을 거기 때문에 인터액션 시켜서 추가로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준 그런 변수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우리가 추정해낸 손해액입니다. 그래서 전체 76건에 걸쳐서 첫 해 98년 첫 해 담합이 성공하고 나서 뭐 자신이 붙을 수가 있겠죠. 이거 괜찮네. 둘째는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담합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둘째 성공하고 나서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했든지 이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국회에서 이거 상당히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들어가니까 몸을 확 낮추는 게 보이는 거죠. 이게 기업의 연도별 행태 차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담합 정도를 연도별로 좀 분리하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생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개가 법원에 의해서 묶이고 이 세 번째 연도만 분리가 된 그런 모형에 의해서 손해액이 903억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제시한 3개년에 걸친 총 손해액이 이런 수치에 기반해서 물량 감안해서 계산하면 1,120억이 나온다라는 거고 퍼센트로 보면 첫해 27% 정도, 둘째 35% 정도, 셋째 낮춰서 낮은 이런 값. 법원에 의해서 배척당한 WLS. 이 모든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시 얘기하면 모든 모형이 다 엉터리죠. All models are wrong, but some are useful. 마찬가지로 모든 에스티메이터라는 게 다 제한된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some estimators are useful. 이 경우에 OLS라고 하는 단순 최소 자승법이라고 하는 추정 방법과 weighted least squares라고 하는 가중 최소 자승법이 둘 다 문제가 있겠지만 WLS가 좀 더 유용하다, 좀 더 분석 목적에 부합한다라는 게 내 생각이었고 그것을 예시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개의 입찰이 있는데 하나는 입찰 규모가 1,000억, 다른 거는 100억. 1,000억에서의 담합 정도는 20%, 100억에서의 담합 정도는 4%. 단순 평균하면 평균 담합의 정도가 12%가 나오는데 실은 1,100억 거래에 대해서 204억 담합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1,100억 분의 204억 하면 담합 정도가 거의 20%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것은 뭐 가중 평균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죠. 가중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단순 평균을 하면 담합 정도가 12%에서 마치 132억 원만 손해가 있는 것처럼 되는데 가중 평균을 해야 평균 담합 정도가 18.5%가 되고 그것을 총 거래 금액 1,100억에 곱하면 제대로 손해액을 추정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체 손해액을 제대로 추정하는 게 당시 1심 법원의 목적이었으니까 당연히 단순 평균치인 12%를 쓰는 대신에 가중 평균치인 18.5%를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 것이죠. 18.5%라는 수치를 가져다주는 추정 방법은 단순 평균이 아니라 가중 평균이었던 것이죠. 회귀 분석의 경우에도 단순 평균의 아이디어를 일반화한 것이 단순 최소 자승법이고 가중 평균의 아이디어를 회귀 분석 상황으로 일반화한 것이 가중 최소 자승법이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하게 이 경우에는 가중처수자성법이라는 것이 분석 목적에 비추어 한목적적이다. 이 얘기를 글로 한 10번 이상 썼고, 하루는 법원에서 전문가 증언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우리 교수님들 3분하고 밖에 1분하고 해서 4분이 다 증언을 하러 갔는데, 그때 법원 점심 먹고 쉬었다가 다시 또 이어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해서 한 6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6시간 중에 제 기억에 5시간은 질문이 다 저한테 집중이 됐어요. 왜 가중치를 줬느냐. 같은 얘기 한 10번쯤 설명한 것 같아요. 또 이제 담합 효과를 연도별로 분리하는 것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담합 원년 98년, 그게 성공하고 나서의 99년, 그 다음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상태에서 입찰이 들어간 2000년, 담합 정도가 다 다르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감정은 담합 정도를 추정하는 게 최대 관건이기 때문에 그 3개년도 정도는 분리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얘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피고 측 전문가들이 항변한 것은 왜 다른 변수들은 효과를 연도별로 분리하지 않고 담합 정도만 효과를 연도별로 분리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답변을 했습니다. Everything should be as simple as it is, but not simpler.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단순화시키는 게 좋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단순화해서는 곤란하다. 담합 정도를 3개년에 걸쳐서 통합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다.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변수까지 다 효과를 그냥 연도별로 분리할 필요는 없다. 기본적으로 모형은 심플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단순해서는 곤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피고 측에서 고정가격제하고 군납 같은 맥락에서 상호작용항 변수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변수인데 이 내막은 이렇습니다. 고정가격제가 국방부 기름 공급을 하면서 98년에만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정가격제가 낙찰 단가를 높이는 효과가 군납의 경우에는 특히 더 가격을 많이 높이지 않을까 이런 변수란 말이에요. 이 상호작용 변수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근데 고정가격제가 1998년에 대해서만 사용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떤 거냐면 1998년도에 군납 가격이 비싼 것은 자연스러운 가격 상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98년에 대해서 손해배상 안 하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고 98년은 이미 담합 판정을 받은 연도인데 이런 변수를 집어넣어서 98년에 대해서 손해액이 없어지는 쪽, 낮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고 고정가격제라는 게 외환 리스크를 파는 사람, 정유사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이다. 따라서 고정가격제와 외환위기가 작동했던 그 시기에 인터액션을 집어넣으면 환 리스크가 왜 군납에만 특수하게 작용하고 민간에는 작용하지 않겠느냐. 공통일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국방부에 대해서만 환 리스크가 스페셜하다라고 치면 98년에 담합 손해액이 과소평가되니까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 변수 대신에 고정가격제와 아시아 위기로 인한 외환이 출렁거리던 시기를 인터액션 시키는 것은 고려를 해주겠다. 그것이 내 생각이었고 법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채택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환율과 입찰 주체 더미 변수 간 상호작용. 이 원유 도입가를 원화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달러 표시 원유 도입가 곱하기 $1 환율 이렇게 되겠죠. 이제 변수를 도입할 때 로그를 취해서 도입했기 때문에 로그를 취하면 결국 로그로 표현된 원유 도입가 원화로 표시되고 로그로 표현된 그것은 로그의 $1 환율과 로그의 원유 도입가 달러 표시 그것의 합산이겠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원화로 표시된 원유 도입가에 미치는 효과는 환율이나 달러 표시 원유 도입가나 효과가 대칭적이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 달러 표시 원유 도입가가 낙찰가에 미치는 효과가 입찰 주체별로 차이가 난다라고 그러면 환율도 입찰 주체별로 그 효과가 차이가 난다라고 보는 게 대칭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델 설정이고, 이걸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환율이 낙찰가에 미치는 효과가 모든 입찰 주체에 대해서 공통적이다라고 보면 달러 표시 원유 도입가도 공통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보는 것이 대칭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런 거였고, 결국 원유 도입가와 환율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어떤 변수에 대해서 입찰 주체와 상호작용을 인정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가능한 경우가 네 가지죠. 둘 다 배제하는 것, 둘 다 인정하는 것, 한쪽만 인정하는 것. 이 네 가지 중에 내가 보기에는 대칭적으로 상호작용을 양쪽에 대해서 다 인정해 주거나 양쪽에 대해서 다 배제하거나, 이게 자연스러운 모델 설정이죠. 둘 중에 어느 한쪽은 입찰 주체마다 효과가 다르고 다른 쪽은 같다. 이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 전문가는 그 네 가지 모형 설정 중에 유독 하나의 비대칭적인 모형 설정에 집착을 했는데, 왜 그런가 보기 위해서 네 가지를 다 내가 추정을 해봤더니 유독 그 경우에만 손해액이 그냥 확 줄어드는 식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2000년도가 담합 정도가 낮았잖아요. 조사 과정에서 입찰이 됐으니까 낮았는데, 그게 개수 추정치가 낮다 보니까 스탠다드 에러 대비 이게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어요. T-테스트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 해보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고 측에서 주장한 것이 이건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기 때문에 2000년은 담합 효과가 있다라는 증거가 없다. 담합 효과가 0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한다. 그럼 귀무가세를 리젝트 못한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2000년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 이 견해가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됐어요. 피고 측 전문가로 굉장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어느 대학에 소속됐느냐에 따라서 서강대 보고서, 연세대 보고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KDI 보고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담합 정도가 0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합 정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5% 신뢰 구간을 계산하면 0이라는 값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근데 마찬가지 이유로 굉장히 큰 값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인 불확실성이 크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0이 여기 포함됐다는 이유로 2000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안 하겠다? 이거는 이 통계적 불확실성의 수혜자가 담합 행위를 한 장본인이 되겠다라는 의사표시고, 이것은 곤란하다. 이게 기존 판례죠. 상식에 비추어도 그게 맞는 얘기고. 그래서 그건 곤란하다. 이게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것은 이게 큰지 작은지 확정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 수혜자가 왜 범죄 행위를 한 정유사가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고, 이 구간의 중간 정도로 손해배상을 하면 그게 합리적인 것이다. 나온 대로 손해배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법원이 그런 식으로 판정을 한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 법원의 판단은 하이라이트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미국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the wrongdoer, 나쁜 짓을 한 장본인, 이런 얘기죠. The wrongdoer shall bear the risk of the uncertainty which his own wrong has created. His own wrong, 자기 스스로의 잘못이 만들어낸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그 장본인이 짊어져야지 왜 장본인이 수혜자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영어에서 shall 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You shall die,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또 한 가지 판례에서 피고가 경쟁법, 엔타이트러스트 로를 위반하면 종종
그 원고가 겪은 손해액을 정확하게 핀다운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해서 so long as there is a reasonable basis in the evidence for your award. 그렇지만 손해배상에 대해서 reasonable한 basis,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그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받을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곤란하다. 이게 이스태블리시된 판례의 내용입니다. 국내에서도 결국 1심 법원 판결, 결국 최종적으로는 고등법원에 가서 바뀌었고 그게 다시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고 다시 고등법원에서 합의됐기 때문에 판결문으로 남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결국 프리베일 하게 된 1심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국내에서도 이런 판례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죠.